안녕하십니까, 이광윤입니다. 약 보름 전인 지난 1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기어이 정부 여당은 국정화를 강행했습니다.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나라 안팎으로 확산 중입니다. 국정화 결정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죠.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자주 뵙습니다. 예. 이런 일로 자주 뵈서는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한상권 상임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규모의 역사 연구 모임이죠. 한국역사연구회 부회장 맡고 계시는 이지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위원장도 지내시고 지금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맡고 계시죠.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위원님께서는 그 만주에서의 그 유명한 독립투사 지청천 장군님의 외손자이시기도 하시죠. 네. 네. 평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습니다. 우선 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에서의 뜨거운 반응, 여러 가지 견해들, 관련 자료 VCR을 먼저 하나 보시고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2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대학생과 청소년들까지 일제히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 발표 당일인 12일 시민단체 40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결의대회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세종로광장에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 원로들로 이뤄진 민주주의 국민행동도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11월 민중총궐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단 한 번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종북, 좌편향, 빨갱이, 색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직접 집필해야 하는 역사학계도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를 필두로 성균관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사학과 교수들이 잇따라 집필 거부를 선언했고 뒤를 이어 전국 각지 주요 대학의 역사 전공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313명의 교수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국내 최대 역사교사 단체인 전국역사교사 모임 또한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학계의 집단 반발로 국정교과서가 추진되더라도 정부는 집필진을 구하는데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들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행동 소속 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서울 도심 거리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행동은 오는 11월 1일 학생의 날을 맞아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대규모 청소년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이면은 중학교 학생인데요. 내년에 중학교를 가는 입장에서 정말 교과서 국정화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는데 정부는 하나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고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는 얼마나 아기 같은 그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비교사인 교육대, 사범대 학생들과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화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학가에선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는 김영애 대자보와 성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그 역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또 획일적 역사교육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라는 게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지정에 오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의식들이 학생들로부터 많이 나왔고요.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네, 역사는 아무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지막 팻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조금 전에 어떤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한테 유치한 또는 뭐 획일화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참 참담한데,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든 논리랄까요? 이유. 그런 거 우선 한상권 대표님께서 먼저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날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제 황우여 부총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역사 교육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의 자긍심을 길러줘야 되는데, 현행 교과서가 너무 편향돼 갖고 그걸 못 길러준다. 지금 교과서. 현행 검정 교과서가. 그래갖고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여러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의견 수렴이 학계, 교사, 학부모, 오피니언, 리더 각계 의견을 2014년 2월부터 15년 10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수렴을 했다는 거죠. 수렴을 한 결과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기로, 국정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국정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며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쓰겠다. 이게 3번째 내용이고, 4번째는 이런 역사교과서 속에서 우수한 역사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갖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념 편향성을 배제한 최고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이것이 브리핑의 4가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뭐 다른 건 일단 논의가 나올 것 같은데, 2번째 것만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즉 국정화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게 그거죠. 그래서 여기 든 게 이제 학계, 교사, 학부모, 오피니언, 리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바꿀 때는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집단의 견해가 있거든요. 사실 이 국정화 교과서에 관해서 전문가의 견해가 4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한 번은 이제 1992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2009년에 학교 교육과정 평가원, 이건 교육부 산하단체라고 생각한 건데,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 대한 또 입장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또 그 여의도 연구원이죠. 그 바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거기서도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2013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한번 사태를 빚었을 때. 사태를 빚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치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시는 유엔에서 또 역사 교육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4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1년 지금 6개월 동안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텐데, 여기에는 어느 것도 그런 정책을 수렴했다는 얘기 없이 그냥 학교, 교사, 학부모, 오피니언, 즉 이게 실체가 없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이 여러 번 나오고 심도 있는, 더군다나 정부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의견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그냥 수렴한 의견에 근거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게 상당히 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론 수렴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구체적인 여론 수렴을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회에서 확인된 건데요. 올해 들어서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토론회 공청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을 수렴했는지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게, 사실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국정도서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정도서라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런데 법률 용어도 쓰지 않고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굉장히 법률 용어를 쓰기에 부끄러운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도 숨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가 법률가 출신인데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았겠죠. 청와대에서 막 시키기는 하고 그닥 내키지는 않은데
또 대놓고 달라들거나 뭐 안 할 배짱은 아닌 것 같고. 그나저나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 꺼내주셨습니다마는 교과서 제목이 올바른 교과서예요. 좀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올바른 건지 그 머릿말에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의 구분 기준 이런 것들은 꼭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꼭 구해서 읽어보고 싶어서요. 우리 교과서는 사실상 헌법 정신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심의되고 확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따르고 있고 네. 그리고 엄격한 검정심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내용에 요약한다면은 두 가지 내용으로 사실상 이 교과서의 정체성이 구분되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헌법 정신이죠. 그래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래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점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개념을 사실상 다른 형태로 해석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요약한다면은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르는 것은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 정신 자체를 따르고 있는데도 다른 네.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이거 헌법 정신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 아니죠.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거 안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나치가 올바르게 해석된 역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요? 나치 치하에서. 네. 나치가 쓴 용어를 갖다가 살짝 변형시켜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치가 생각하던 역사교육 통제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육 통제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베꼈다면은 저열한 컨닝 네. 같고 모르고 했다면 나치즘과 동일한 현 수준인 정부가 거죠. 왜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 있는지 참 절묘한 일치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정부가 밝힌 일정을 보면 당장 뭐 다음 달에 편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말경부터 한 1년 정도 집필에 들어가서 네. 또 이제 보론과 검수 뭐 이런 걸 거치긴 하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2017년 3월 달부터 학생들에게 배포하겠다는 거니까 네. 실질적 집필 기간이 잘해야 1년 정도인데 교과서를 쓰는 것, 우리 한국 통사를 이렇게 쭉 몇 번이 나눴을지는 모르지만 이거 제대로 된 물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시간 확보된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일정에 있어서 대단히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무언가를 스케줄을 짜고 있다라는 혐의를 짓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서를 쓴다고 할 경우에는 교과서는 학문적인 내용을 보다 교육에 맞게 가공해서 학생들의 어떤 인지 발달 수준에 맞게 전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 전문성의 연구자들의 역할과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 역할이 결합이 되면서 제3의 가공되어진 어떤 교육의 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역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올바른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단히 어폐가 있는 말이다라는 거는 참 문제가 있고 아까 이준식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올바른이란 말을 할 경우에는 봉건 시대에는 왕실에서 왕실의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사라고 할 때는 그 올바를 정자를 씁니다. 네, 그럴 때는 왕실에 볼 때는 대단히 왕실 측에서 입맛에 맞는 거죠. 정사와 야사할 야사란 때 그 개념이죠. 근데 심지어 그 정사를 쓰기 위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정사의 대표적인 게 사마천의 사기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사기를 쓴 사마천조차도 그러한 정사의 체제에서도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난 궁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정성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균형 잡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을 생각을 한다 할 때에는 그것은 어떤 쫓겨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뭐 70년대식의 어떤 구호 또는 뭐 군대에서 하는 그런 구호를 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 초등학생 학생이 말했던 이미 우리는 아이가 아닌데 우리를 너무 아이 취급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대단히 깊이 반성해야 되는데 하물며 올바르고 정당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1년의 기간에 그 모든 걸 담아내겠다. 그다음에 검수까지 하겠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쓰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이 그렇죠. 11월 말부터 금년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2016년 11월 말까지 집필을 하겠다. 1년간. 예. 그리고 이 교과서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2016년 12월에 하겠다. 그리고 현장 적용을 17년 3월에 하겠다는 건데 이 지금 초등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 이게 한 학기 동안 현장 검토본을 가지고 11개 학교에서 17개 학교에서 현장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 자체는 완전히 삭제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드 테스트 아예 없이 하는 바로 겁니다. 배포해서 가르치겠다. 지금 이런 거네요. 그래서 심의본을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절차를 대신 거치겠다 그러는데 이건 현장 이 적용 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우리가 2013년에 저는 교과서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아직. 근데 부실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교학사판 한국사. 이것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출판사와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2년여의 기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완성했던 거다. 그런데 이것을 검정해서 이 제외시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교학사본 그 오류가 1,500건이 넘었던 기록적인 교학사 책도 2년 넘게 만든 거랍니까? 일반적으로 4년 걸리는데 2년 내에 단축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4년 잡습니다. 보통 4년을 자꾸 얘기를 하죠. 교과서 일반적으로 4년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2년 만에 했으니까 그게 오류가 많이 2년 만에 한 것에 지금 1,500건에 가까운 오류가 나왔던 것이 이제 2013년에 교과서인데 이번엔 1년 만에 해치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6개월 만에 지금 해치우겠다는 겁니다. 뭐 마치 KTX 뭐 속도 지금 줄이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필진이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교수들이라는 사람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연구하고 강의하고 시간 남아 이거 쪼개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뭐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합숙해갖고 1년 하라면 또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수들이 집필할 때에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4년을 잡는데 2년에 한 것도 오류인데 또 1년에 하겠다는 거니까 뭐 불보듯이 뻔하지 않으면 베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 첫 보도가 나왔을 때 기자들이 놓쳤던 대목이거나 우리 정진우 의원님이나 한 교수님한테 취재를 안 해서 이런 게 이슈화가 안 됐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보통 한 4년은 잡아야 하는데 문제의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부실의 대명사인 교학서 교과서도 2년 걸렸는데 그래도 오류 개수가 1,500개 이상이었다. 그런데 1년 만에 하겠다. 그냥 딱 요 숫자만 제시해줘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의원님께서 얘기하면 교학사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교학서 교과서를 그대로 갖다 베끼면 됩니다. 집필지는 이름만 빌리고요. 교학서 교과서를 갖다 놓고 베껴도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게 국정교과서 제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집필진이 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손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교과서로 나오는 거니까 뭐 교학서 교과서를 갖다 베낀다는 게 좀 뭐 하면은 교학서 교과서를 냈을 때 그 필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기왕에 나온 국정교과서를 참조해서 썼다 그랬거든요. 기왕에 나온 국정교과서 또는 뉴라이트가 만든 2008년에는 대한교과서 갖다 놓고 적당히 섞었으면 1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공정에는 별 무리가 없다. 또 그런 말씀.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교학사 교과서도 이제 오류도 문제지만 인터넷에서 자료를 무단 복제했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지난번 우리 1차 토론회 때 한번 자료함과 함께 그 무단 복제를 한 건데 그 자체도 이제 독창성이 없었는 건데 그렇게 해도 2년이 걸린 거죠. 인터넷 자료를 긁어 모았어도. 근데 독창 뭐 아무 교과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 글로 써야 된다면 1년이라는 거는 아마 어느 누구도 그렇게 쓰라면 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 뻔히 아니까. 정 의원님께서는 교단 경력, 교직, 직접 교사로서 교편을 잡기도 하셨고 그 이후로는 전교조 맡았었고 지금은 이제 의원직 수행하면서 훨씬 정책적인 거 결합이 돼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연구자이시자 강단 교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뭐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성인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옛날 교학사 교과서를 갖다 베끼는 것 말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시한이다. 1년이라는 게. 이 점에는. 자, 게다가 말이에요. 그 연장이긴 하겠습니다만 국정화 발표 이후 대다수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 초, 중, 고 대학교
모든 교수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나 안 쓰겠다. 지금 국립대로도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다 빠져버리시면 서술이 한쪽 방향으로만 되리라는 건 너무 불을 보듯 빤한 거 아닙니까? 이 교수님? 네. 예, 이 교과서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일단 짚고 넘어갈 거는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 아무래도 이제 실제 교과서를 집필하는 책임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돌아갈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예.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이고 있는 갈짓자 행보를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다양성이 반영된 교과서 만들겠다 그랬다가 국사편찬위원장 입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과서 만들 필요 없다 그랬다가 또 거기에서 반대 여론이 일어나니까 다시 또 뭐 국사편찬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래도 다양성이 반영된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랬. 전교재를 넣니 빼니 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를 만드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말만 그냥 늘어놓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 그 학계나 역사학계나 역사교육계에서 국정교과서가 되면은 모든 제작 활동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그는 선언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이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네. 계속 이제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선언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 이 정부 여당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10%, 제가 보기엔 10%가 아니라 1%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극우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네. 참여하는 집필진 구성이 될 것이 뻔하고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교육부가 억지 논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국민을 갖다가 현혹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필진에 있어서 보면요. 예. 2008년도에 그 나왔던 대한교과서, 그러니까 교학사 하기 전에 실험본으로 했었던 대한교과서와 그다음에 그 이어서 나왔던 2013년 거까지 합해서 본다면 그 역사를 역사학자만 쓰느냐라고 해서 뭐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분들을 망라해서 사실 역사학자가 배제되고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역사 서술의 주체들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전문성을 얘기한다든지 또 공정성을 얘기한다 할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화학 선생님이 물리 교과서 쓰는 거를 가지고 교과서 썼다라고 하는 거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내용의 필진 구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모양새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네. 화학 선생님 물리 교과서 쓰는 형태로서의 교과서가 된다면 그건 역사 교과서로서의 가치나 그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겠죠. 이 교수님과 한상권 교수님 어느 분께서 답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제가 좀 너무 순진하게 여쭤보는 건지 모르지만 국사편찬위원회라 하면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기능해야 하고 예전에 우리 그 사관, 사초 그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금 그어준 대로 이렇게 하고 말이 됩니까? 왜 언제부터 우리 국편이 이렇게 됐죠? 국편이 원래 뿌리는 조선사 편수회라고 식민지 시대에 네. 식민지 역사를 편찬하는 하수인이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정독부의 예, 그렇죠. 하수인으로서? 우리 조선사를 왜곡하는 때 앞장섰던 조선사 편수회. 그러다가 이제 국편이 해방 후에 1946년에 창설됩니다. 예. 해방 후에 창설되면서 이제 원래 국편은 이런 역사책을 편찬하는 데가 아니고 예. 사료를 수집 정리하는 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사실 사료 모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료를 수집 정리해줘 갖고 번역해주거나 어려운 책은 그런 거 갖고 역사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보조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2007, 8년쯤에 이제 교과서 논쟁이 막 나오지 않았어요? 검정교과서부터, 금성교과서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국편한테 뭐 교육과정 개발을 연구하라 의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국편이 점점 본래의 기능을 이제 잃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편위원장 한 분은 나는 이런 거 못한다 갖고 스스로 사퇴까지 했습니다. 네. 이건 국편이 할 일이 아니다. 자료 수집과 축적에만 하겠다. 그것만 하는 거지 원래 국편이 그런 목적으로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교과서 그러니까 그걸 담당할 기간이 없으니까 이제 국편한테 넘긴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국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2013년입니다. 이제 이 교과서를 갖다가 이제 그 검인정으로 편찬하면 갖다 이제 그 검정하는 기관으로 역할하면서 교학사 교과서를 통과시켜줬죠. 네. 그건 뭐 결정적인 실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국편으로서는 뭐 국편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잠시 원래는 이제 그 기능은 있는데요.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거죠. 그 말씀 하나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3대 국책연구기관 하면은 국사편찬위원회거든요. 아시다시피 김정배 위원장님 5공화국 때 전두환 정권 때 국정교과서를 연구했던 연구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 이분은 김무성 대표가 교학사 교과서 파동 이후에 새누리당 의원 100명과 함께 만들었던 역사 연구 모임 와서 맨 먼저 기조발제를 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김호섭 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예. 이게 이 고영주 지금 박문진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네. 2011년에 했던 교과서 관련은 토론입니다. 조금 예.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김호섭 김정배 위원장께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께서 정 의원님 그 표지 좀 한번 더 들어가 주실까요?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온 토론문을 보면은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아주 똑같은 논리로 성향 분석을 모든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다 했고요. 그게 언제 때 얘기? 2011년 5월 20일 날입니다. 프레스센터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고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현대사에 관한 연구 업적과 정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그래서 모든 사학계를 사실상 여기서는 이 해전사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공부했던 학자들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90%가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책으로 해서 목표를 딱 두 가지 정했습니다. 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은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는 검인정 교과서를 만든다. 이게 2011년에 이렇게 해놓고 2013년에 교학사판 교과서가 나왔던 겁니다. 이미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편수지침이나 검정심의위원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검정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제도도 무시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적인 원칙까지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국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역사를 왜 역사가만 집필하느냐. 경제사를 전공한 분들도 있고 사회학자들도 있고 정치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근현대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참여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김정배 위원장께서 12일 날 정부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필지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전반을 아우르는 분을 초빙해서 구성할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2011년 그리고 그 이전에 교과서 포럼 이 맥을 똑같이 하고 있고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2011년 5월에 벌써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었고 검인정 단계를 거쳐서 국정화라고 하겠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2012년 5월 20일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바로 한국 현대사학회요. 그 지금 말하는 뉴라이트의 창립 날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이제 5월 20일 날 창립하면서 저게 발표한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쓰면서 용어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그게 이제 2011년에 있었던 큰 논쟁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그 역사 교과정, 그 교육과정에서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2년 후에는 이제 교과서까지 쓴 거죠. 2014년에 쓴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 시장을 자기네들 논리로 점유할 줄 알았는데, 0%대가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아예 국정으로 돈. 그 단계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또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네네네. 박근혜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8년에 뉴라이트의 그 교과서 포럼에서 예. 대학 교과서를 만들 때도 사실은 내세운 논리가 역사 교과서를 왜 꼭 역사 학자들만 쓰느냐. 경제사하고 정치사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역사 교과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만든 게 대학 교과서고요. 예. 그 대학 교과서가 나왔을 때 출판 기념회에서 당시 당시는 야당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당 대표이던 박근혜 씨가 나와서 예. 이제야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보고 이제야 제대로 된 교과서라고 매우 흐뭇해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에는 예. 국정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필요성과 예. 함께 이리 가야겠다라는 네. 게 심어져 있었다는 네. 반증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 말썽 많았던 새누리당의 현수막 얘기를 잠깐이라도 하고 가야겠습니다. 김일상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현재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교과서 책을 갖다 놓고 찾아봤어요. 407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북한 학계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데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바뀌면서 이것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라고 407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거두절미해서 마치 우리 아이들이 주사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해댔습니다. 일정 부분 초기에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집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런 행태 어떻게 어느 분께서 좀 지적을 해주시죠. 일단 이 새누리당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두 사람이 연상됩니다. 네. 괴벨스하고 메카시가 연상됩니다. 아하. 두 사람 다 선동의 대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격해야 될 대상을 정해서 적으로 몰아가는 선동술에 관한 한 아마 20세기 최고의 네. 대가들일 겁니다. 예. 괴벨스와 메카시식으로 딱 공격할 대상을 정해놓고 예. 그 다음에는 널리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무조건 공격하는 겁니다. 심지어 거두절미 악랄하게 인용해가면서까지 몇 가지 단어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주체사상을 가르치다니 이런 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 교사들이 당연히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지 어느 용기 있는 교사가 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체사상을 고무 찬양하는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뭐 그 어떤 선전선동의 그 대가들에 의한 작법이 이제 응용됐다는 첨언 말고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할 정도의 우리가 뭐 이렇게 투쟁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전혀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거민정체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 거민정 역사가 된 것은 짧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죠. 네. 그럴 때 거민정이 되면서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필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거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가 교육부나 또는 교육과정평가원이나 또는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교과서 편찬에 대한 절차적인 그 룰이 있습니다. 네. 그 지침에 따라서 집필을 한 교과서들이죠. 그러니까는 만약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고무 찬양하기 위한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는 교과서를 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심의 기준을 잘못 잡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들의 직무가 유기됐던 네. 거죠. 근데 그거는 아주 다 그 구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상식을 완전히 국민들의 그 이 생각을 바보로 알고서는 선동을 하고 또 그것이 또 먹힌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김무성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 새누리당이 프랭카드로 일제히 걸었다가 하루 만에 이제 철거를 했는데요. 네. 정말 그랬다면은 이건 누가 신고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지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맞습니다.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과정의 상세 내용을 기술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지필 기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나온 것이 교과서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검정심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조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406쪽이라고 그랬다가 금성교과서 407쪽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저도 407쪽으로 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나오더라고요. 예. 길게 나오는데 북한 학계에서는 이 말을 썼다. 그래서 북한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말이 이제 비판적인 서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은 통일교육원에서 나온 2015년 통일교실 고등학교 3차 시 자료입니다. 네, 인터넷에 자료 준비를 많이 해요. 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요. 예. 이건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교육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통일원에서 하는 교육이거니까 당의 유일 사상 체계는 수령의 사상 체계이며 수령의 영도 체계이다. 김정일 주체 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의 논문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육원 또 고등학교 3차시, 중학교 2차시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는 북한 노동당 규약을 여기다가 주체 사상과 관련해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통일원이 지금 국가보안법을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의 이야기들 한다면 그대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유포에 앞장서고 있는. 그렇죠. 이런 내용이고 제가 모든 교학사판을 제외한 모든 7종 교과서를 다 분석을 하고 꼼꼼히 살펴봤는데 주체 사상이라든가 북한 문제라든지 토지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단 한 권도 교육부의 집필 기준을 벗어나서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한 교과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비판적 서술이 전부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잖아 우리 통일부가 굉장히 담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출판사로 볼 때는 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출판사로 볼 때는 운명을 거는 거거든요. 몇 억씩이나 되니까. 근데 출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검정 기준을 우배하면서 교과서를 쓸 리가 없죠. 우선 썼다 할지라도 출판사에서 다 지울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 교수님과 위 의원님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이 특히 뭐 금성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이 패배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적 사관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런 말도 해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다. 북한은 찬양하고 남한은 폄하하고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반박해 주시죠. 일단 그 북한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가 없고요. 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왔다면은 그런 교과서를 검정해서 통과시킨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는 진짜 당장 해체돼야 됩니다. 근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새누리당에서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똑같은 처벌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고요. 근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그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부정의 역사를 가르친다는 거죠. 일단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학사관이라는 게 일본의 극우 세력이 잘 즐겨 쓰는 말인데 그걸 왜 대한민국에서 굳이 수입을 해가지고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내용상으로도 부정의 역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검정교과서에는 긍정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긍정서술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긍정서술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이것만 해도 긍정의 역사가 넘쳐나는데 친일을 비판하고 독재를 비판하고 분단체제에 편승한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거를 자학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알겠습니다. 전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이게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한 그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역사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 인류 문명에서 아주 오래된 문명의 자산이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역사란 말을 처음 쓴 서양 사람을 친다면 헤로도토스를 얘기를 합니다. 히스토리아란 말을 써서 영어로 히스토리가 됐다고 그러고요. 네. 공작 춘추를 쓰면서부터 인간의 삶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의 삶을 기록하는 인간만이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역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성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역사란 말이 처음 인류 문명에 등장을 했고 21세기 지금까지도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나 역사라고 하는 학문의 유용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중심적인 거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큰 문제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망가지는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위해서 역사를 보는 거고 인간은 어찌 보면 대단히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가 진짜 자기를 자학해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역사를 한다면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라는 과목을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역사 그 기본적인 출발부터가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쪽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역사 그 캠프를 진행하는 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돼서 한중일의 공동 그 대응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미래의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전 세대들의 잘못된 그 편견 속에서 역사가 이용당하는 것에서 희생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한국이 분단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아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고 주변에 일본과 중국의 세력 다툼과 또 태평양 건너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21세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더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제대로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것을 국가보안법이니 아니면 자학사관이니, 물론 자학사관은 저희가 솔직히 다음 달 10월 말에 이제 오키나와에서 한중일 평화포럼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일본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요? 했어요. 네. 그래 거기도 검인정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판할 근거가 그럼 뭐야? 니네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역사책을 내는데 무슨 뭐 일본의 역사 왜곡을 얘기하겠냐 우리는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총틀어 본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넘어서 동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청소년 미래 세대들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게 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큰 문제의식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이 상황은 너무나도 지엽적이고 너무나도 소모적이고 너무나도 퇴행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정 의원님 나라는 없어져도 역사는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친일이나 독재와 연관된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선조들이 역사책에 쓰여진 게 치욕이고 의혹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셨지만은 자학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찌 역사에 영광이 있고 치욕이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치욕과 의혹의 역사마저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의혹과 치욕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비도 앞에 가서 배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학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가계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이걸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반만 역사의 역사가 어찌 자랑스러운 게 없습니까? 자랑으로 참 우리는 헌법병신에도 그 자랑을 담아놓고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 온갖 시련을 극복해서 여기까지 온 민주주의를 일으켰던 위대함.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일본의 군국주의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끝까지 해서 나라를 끝내 지킬 수 있었던 그 임시정부의 정신을 우리는 지금도 자랑스러운 역사로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국가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상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위라고 그거야말로 자학사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학사관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나온 게 이제 90년대 중후반이죠. 나왔거든요.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당시 이제 무라야마다마라든지 고노다마가 나와갖고 자기가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고 95년이라는 건 이제 전쟁 50주년 아닙니까? 종전.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역사에 대해서 성찰을 갖고 자기 반성을 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일본 우익들이 왜 우리가 잘못했냐. 예. 우리가 잘못한 건 전쟁에서 진 이유밖에 없지. 예.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나온 게 자학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쓴다는 자체가 예. 창피한 거죠. 그 자학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배경이 예.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 우리나라 당대표가 쓴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우익들이 쓰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반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께 아까 짧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답변 발언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필드 테스트 초등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거치겠다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일제강점기 때 주로 군산을 통해서 나갔던 쌀이 수출이냐 수탈이냐 가지고 이런 도저히 논란거리가 될 필요도 없는 것조차도 논란 삼는 것 같던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교과서는 실험본이다. 잘못됐다고 수정 예고가 돼 있다. 단지 몇 글자에 의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자도 인정을 하는 것이다. 실험본에 불과하니까 너무 비판하고 문제 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본이라는 거 어떤 식으로 누가 주체가 돼서 어디서 실험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바꾸는 겁니까? 교육부가 국정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교과서가 금방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네. 실험본이 그걸 전국에 있는 17개 학교에서 지금 한 학기 동안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수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최종 수정을 해서 이제 보급이 되겠죠. 이것도 교과서 제작 과정의 일환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2014년에 2014년부터 적용되었던 2013년에 검인정 이전에 검정의 납품본으로 나왔던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이야기와 교육부의 이야기는 전부 다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검정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검정 이전의 문제를 삼으면서 실험본을 문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히려 더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실험본 일망정 거기에 쌀 수탈당한 게 아니고 수출한 거였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검정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어떤 분 발언하신 거 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아무개 그분은 당당하게 수출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실험본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사실은 그 학생들의 역사인식이 엄청난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일단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죠. 거기다가 이 교육부가 마치 집필자들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부의 이름으로 나온 책입니다. 누차 얘기하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에서 검수 내지는 감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부가 저자입니다. 이 책은. 필자는 따로 있지만 저자는 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니까 국정교과서를 내겠다고 하는 교육부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그 실험본 교과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그 문제도 교육부 스스로 찾아낸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외부에서 지적이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수정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쓰였겠죠. 미국에 나올 통합 국정교과서, 뭐 올바른 교과서인가가 아마 이런 비슷한 미리 하나 맛보기로 보여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과정도 안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래도 그 실험본이니까 이렇게 한번 거쳤는데 이번에는 안 거치고 그냥 곧장 배포한다는. 지금 실험 기간도 없이 바로 배포하겠다는 거죠? 내년에는 시간도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2017년에 쓰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실험본을 쓸 시간이 없는 거죠. 1년 2, 3개월 안에 해치워야 하니까 한 학기 동안 배포해서 실험할 수도 없다.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검증할 기회마저도 없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돼 정오표를 달겠죠 뒤에다가.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 넘어가죠. 좀 바꾸죠. 정부 여당은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국정화하면 수험생들 입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깃하게 들리는데요. 맞는 말입니까? 그것은 교과서 하나만을 본다라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역사 공부라고 하는 게 그 수학도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응용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도 기본적으로
사실에 대한 거를 팩트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역사적 사고를 하기 위한 게 역사의 본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것저것을 봐야 되고 그 역사 공부의 본령인데 예. 한 권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의 모습, 하나의 서술 속에서 그것이 갖춰진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 하나.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변별력을 보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교과서가 있으면 어떤 의미를 추적하면서 역사 해석에 대해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쪽 문제를 낼 수가 있지만 하나로 할 경우에는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엽적인 거, 심지어는 뭐 그야말로 문제를 위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골탕 먹이는 문제가 나올 상황이 더 많다는 거고. 암기 위주의. 예,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국정화 이전 시절에 가장 나빴던 게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됐던 것이 역사는 외우는 거다. 그리고 점수도 그때 이제 유신 때 많이 줬습니다. 저기 대학 입시에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해가지고 점수를 올린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배운 역사가 이게 역사를 배운 거에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에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되려 혼돈을 겪기도 했고요. 이랬었죠. 역사는 외우는 거 아닙니까? 외우는 것은 기본이겠죠. 근데 예. 뭘 외우느냐 하는 거는 역사의 어떤 틀 속에서 그 역사를 구성해내는 틀 속에서 사실이 선정돼. 그래서 한자로 쓸 때는 사실 일사자 사자하고 역사의 사자하고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을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그건 맨날 법정에서 싸우는 사실 그런 문제고. historical fact와. 예, 예. 그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역사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역사의 그 묘미이고 교훈이었는데 제가 국정교과서 세대라 이렇게 한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외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뉴라이트 학자분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서 지금 교육과정 편성에서 반영된 게 근현대사의 비중을 10% 가까이 줄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대사의 과정이 근현대사 부분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술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다가 말 그대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사 교과서는 대략 기술, 대강만 기술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과 곧장 연관이 되는데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잘못된 예전의 암기주의 역사 교육, 연대순으로 나열하도록 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아마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8종의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수년간 연구하고 투자해왔던 출판사들이죠. 장관은 이 국정제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대한 이걸 놓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8개 출판사 거의 공이 저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참고서를 그대로 내놓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심화된 문제나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출제해서 교육을 망칠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어떤 참고서들이 제기돼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사교육이 훨씬 더 번창하게 될 그런 위험성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화하면은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얘기는 하나만 보고 둘은 일부러 간과한 그리고 아이들을 아주 그냥 단순한 암기벌레로 만들어버리고 역사를 격화시키는 그런 게 뒤에 깔려 있었군요. 자, 여기서 지난 주말 있었던 집회 현장 그리고 각계 전문가와 학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정통성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친일 사관이 해방 후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훌륭한 역사학자들과 민주 통일 인사들 통해서 교정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친일 독재 그러한 역사 왜곡의 조작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면 참으로 선열들 앞에 부끄럽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라는 이름으로 썩어 문드러진 박근혜 정부를 감싸는 반동적인 조작 역사로 꾸미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세상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는 끝났다,
다들 그럽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썩었다는 건 다 알죠? 그러나 시민 여러분, 썩은 나무도 발로 차야만 무너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보고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생각하라는 거고, 음식으로 친다면 넌 맨날 평생 짜장면만 먹어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이것저것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또 그래봐야 짜장면이 좋은지 나쁘지도 알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백기환 선생 여전히 목소리에 카랑카랑 힘이 있으시군요. 이 의원님, 저 방금 동영상 보시고 어떤 소회를 가지셨는지? 썩은 나무도 발로 차야지 쓰러진다는 백기환 선생님이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그 국정제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뭐 여론조사는 반반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그 바로는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고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목소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역시 이 정부가 시도하는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생각하는 바,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 역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동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간의 사고를 국가가 통제해서 하나로 통일시키겠다.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발상인가 하는 것은 러일 전쟁 이후 일본 이 제국주의, 건국주의나 히틀러의 나치, 여실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역사 교과서와 생물 교과서를 국정으로 했어요. 단 두 종류. 예, 네. 생물을 왜 했습니까?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생물학적, 우생학적으로 주입시켜서 세뇌를 시켜서 나중에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비극을 인종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간을. 이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이 사고를 억제하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저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이 대가를 치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 교수님은? 네, 지금 아까 마지막에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짜장면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연결시켜서 생각이 드는 거는 결국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통제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1960년에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류의 전쟁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범 재판을 했죠. 독일의 유럽에서는 뉴렌베르그 재판을 했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재판을 했습니다. 전범 재판. 예, 전범 재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쿄 재판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에 의해서 전후 처리가 귀결되면서 거의 청산이 안 된 채로 끝났고요. 27명 형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형 6명에 불과했고 그에 반해서 뉴렌베르그 재판은 지금까지도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960년에 히틀러시아에 있었던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전범이 잡혔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잡혔던 아이히만을 예루살렘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법정에서 전범 재판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독일의 철학자, 독일 출신의 유태인이전 미국에서 활동했던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기록을 보면서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그분의 하신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의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화된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말하는 어떠한 그 히틀러의 명령에 어떤 정해진 국가의 사상 통제 속에서 말하기에 무능함, 생각에 무능함, 판단에 무능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가장 가슴 아파하면서 이 상태를 보고 있는 거지. 네. 뭐 정부 역사학 입장, 역사학자들이 반대 서명한 것도 단순하게 뭐 정부의 이것이 아니라 예, 이런 큰 다른 차원의 대단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골이 성연해지네요. 이렇게 순응한 자가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 중요한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님 아까 주말 집회들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국정화를 실시한 게 1974년에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유신 때. 유신 때 했고 지금 이제 또 시도하겠다는 건데 약 4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40년 전에 국정화를 했을 때 뭐 박정희 정권이 했을 때 거의 반대를 못했거든요. 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뭐 학자들이 몇 명이 나서서 그냥 뭐 국정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사실이 좀 잘못됐다. 이 정도로 하나 잡지사에 쓴 게 저항이 전부였습니다. 당시는 완전히 철권 통치 그렇죠. 강혹한 시대니까. 근데 지금 40년 후에 정하는 양태를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아무리 뭐 민주화가 좀 퇴행했다 후퇴했다 할지라도 좀 민주화의 진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발언할 때 그 학생들이 발언하는 주체는 내가 교육을 받을 주체다. 주인 의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아주 뚜렷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교육을 받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확산되고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저는 우리 사회가 이번 이 국정화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해갖고 상당히 민주화됐고 민주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런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화 시도는 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과거와는 양상이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화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들고 있는 팻말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뭐였죠? 팻말 내용? 대통령님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일 수 있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들고 있었던 팻말인데요. SNS에서 많이 정말 그 팻말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까 초등학교 6학년 그 친구를 보고 혹시 또 반대 측에서는 아니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이가 벌써 저러나라고 막 이렇게 역선전을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토론 시작한 지 1시간쯤 됐는데 중반쯤 지나가는데 이제는 그동안 그 우려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강행된 국정화 그다음에 그거의 문제점을 얘기해봤고 앞으로는 이제 발행 그리고 발행 이후의 대응책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분노와 뭐 결기 이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얘기를 모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정진우 의원께 여쭙겠는데요.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장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아예 법적 근거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국정화 발표되고 나니까 야당은 물론 정의당, 뭐 제1야당 그 뭐 황우여 장관 해임안 정도, 그다음에 예산이나 민생법안 연계 늘 보아왔던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야당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알긴 압니다만 한편으로 국민들은 좀 답답해하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밖엔 없습니까? 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세게 부딪혀서 결국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원인이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대비 딱지를 붙여서 고교 역사 교과서 분석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한테는 무차별적으로 동등하게 제공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정협의회 자료라고 이제 나중에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을 붙인 말이고. 들통이 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오늘도 또 이제 이 상임위를 열었는데 몇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한테만 제공한 게 또 드러났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교육부가 국회하고도 논의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한번 하지 않고 청문회나 이 토론회 한번 올해 제대로 한 것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 그리고 공론을 이런 형태로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해서 야당에서 이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청문회를 지금 오늘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교육과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네. 해서 예산 상정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가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건 입법상이라기보다는 장관도 아닌 차관 전결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행정예고예요. 그래서 20일 동안의 예고 기간 동안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듣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실 자체를 널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뒤에서만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요. 혹시 이러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아주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해버리는. 오늘 장관에게 요구했던 자료 중에 또 하나가 교과서 관련된 예산 항목 전체를 내놔라.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또 뭐 도화 일간지에 5단 통광고로 이렇게 쓴 광고 내역이 비용이 어디서 지출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용했다면 전용 항목까지도 내놔라라는 거였는데 물론 교육상임위에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전체는 차단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이 돈으로 이렇게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용 전체를 국민들께 소상히 좀 알리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지껏 많이 알렸는데 계속 또 알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까 수출 이야기 수출이냐 수탈이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교과서가 제가 몇 개만 하면요. 몇 개만 좀 압축해서. 독도의 영유권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93쪽 교과서 보면요. 일제의병 대토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카메라가 조금 더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의병을 대토벌했다고 하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일본의 관점에서 역사교과서를 그렇죠. 서술한 온 거죠. 학살이 아니고 토벌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일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시각에서 기술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쌀을 수출하는 한국. 이런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중등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한번 행정조직이라는 게 발동이 돼서 시작하고 굴러가면은 기정사실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20일의 행정예고기간인데 이거야 뭐 금방 지나갈 것이고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법이나 대통령령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그냥 고시로 장관이 고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그 야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한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권에 바라는 거는 정말 국정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총선이 반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국정화 철폐, 국정화 무효화를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선전 활동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네트워크 상임대표 맡고 계시는 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교과서 국정화가 근데 예견은 되어 왔었던 거 아닙니까? 기어이 지금 고집스럽게 강행해버렸던 것이지 충분히 예견도 해왔고 그래서 계속 반대해 왔는데 그렇다면 국정화 강행을 염두에 두고 그 이후에 대응책 같은 것도 함께 좀 준비를 하거나 그렇게 해 오셨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이 국정화는 정부가 칼자루는 뭐 쥐고 있으니까 강행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저희가 유권자 아닙니까? 그 칼자루를 진 사람의 목덜미는 저희가 쥐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론으로 나가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 표명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2,000명이나 나서갖고
이것이 대중적인 지금 좀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정부가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저희는 이 의혹을 갖고 이제 내년 총선에까지 연결시키는 기본적으로 그런 투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서울 지역에는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예. 국정화 반대가 더 많다고 그래요. 예. 근데 되게 총선에서 서울 지역은 대부분 박빙이거든요. 예. 1000표, 2000표 차이로 왔다 그렇죠. 갔다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부글부글 끓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갖고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의 싸움으로 확산, 저 교과서 발행제도에서 더 확대시켜갖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싸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견해가 총선으로까지 이끌고 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예.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타결해야 한다. 예. 입법화시키는으로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장차관 고시사항 정도가 아니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쪽으로 격상시켜 놔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선하면 되게 이제 정책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저희가 요구할 게 교과서 국정화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아예 네. 법으로 만들어갖고 국정화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네. 그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법령상 교과서는 국정 또는 검인정으로 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국정이라는 조항을 아예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법, 그런 입법을 하는 거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유발행제로 한다. 검정 또는 자유발행제로 한다로 그야말로 전환을 이뤄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치 권력의 획득 문제입니다. 네. 그 네 분께서 평소 주장하시는 바나 칼럼이나 글 그리고 논문 같은 데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만 토론이 너무 밋밋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께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모두 다 집필 거부만 할 일이 아니고 다 그냥 양심을 지킨다고 집필을 거부해버리면 쓰겠다고 나설 사람은 빤하니까 안 그래도 우려되는 국정교과서 더 망가지지 않겠느냐. 그러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서 다양성을 최대한 지켜내는, 확보해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내 투쟁 전략입니까? 그런 주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근데 그 참여, 국정화가 되면 발행이 이제 그 교육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되는데 그 의뢰가 안 올 거죠. 아니 의뢰 올 수도 있겠죠. 아니죠. 왜냐하면 그 역사학자 90%를 그 좌편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역사학계에서 지금 그 두 분 그 시민운동 관련된 부분 중에 이걸 민주주의 운동, 정치 운동까지 확대하는 걸 하는 전략도 잡을 수 있겠지만. 역사학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가장 실무적으로 쉽게 말하면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오랜 세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전문가로서 해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90%가 이제 어떤 이념 내 칼로 이렇게 매도당하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 의해서 교과서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거는 한쪽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한쪽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 역사학의 90%가 좌편향이다라는 말을 거부하시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저희도 배운 거 가지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과서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런 거지,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지, 우리는 이러한 그 원천적으로 안 쓰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는 90%가 국사학자의 90%가 좌편향이런데 우리 이 교수님은 그럼 좌편향된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좌와 우의 이념은 상대적인 거죠. 맨 극구에서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것도 좌입니다. 맨 좌에서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것도 우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는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니, 저는 김무성 대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열에 9명이 좌편향된 사람이면 사학과에는 전부 다 빨간 분들만 계시나 싶었는데. 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정진우 의원께 드리고 혹시 보론하시거나 나머지 견해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의 진보 계열의 시도 교육감들이 대안교재, 보조교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만들어도 학생들에게 직접 배포되는 건 아니죠? 이 보조교재나 이 인정도서는 수업 시간에 보조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만이 쓰는 거지 학생들도 원하면 사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인정도서 이게 교과서 발행 체제가 국정제가 있고 검정제가 있고 인정제가 있고 자유 발행제가 있는데 요건 인정에 해당한다. 인정제는 장관이 위임을 해서 교육감들이 인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도서는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아마 이것도 정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육감 권한인데 교육부가 왜 나서죠? 교과에 관한 이 도서 규정에는 국정교과서는 이의 없이 무조건 모든 학교에서 그대로 100%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교재는 또 다른 어떤 명목을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제한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교육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제한하는 겁니까? 재정 편성이나 재정 운영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한두 번 제한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골이 나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7차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회 변화의 다양성에 맞추는 데 있죠. 그래서 교과서도 하나의 길잡이일 뿐이다. 그래서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 관련 소재들은 언제든지 차용에다가 교육의 보조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이제 교육감들께서 이런 인정도서나 보조교재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 인정도서나 보조교재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제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발행한 다음에 검토해볼 문제이고요. 또 하나 꼭 언급해주고 싶은 것은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외국에 대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국이나 우리 역사를 기술하는 가운데서 중국과 관련된 거나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의 역사 속에 기술했을 때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교적으로 해당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은 국가가 시정의 역사적 타당성보다는 외교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들이 곧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제가 잘못된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늘 기술이 바뀔 수 있고 승자의 시각으로 기술이 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갖고 있다. 자기 편에서 미흡하다고 수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역사의 자의적 해석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의원께서 저는 정진우 의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이제 당장 그 국정화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정화로 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 대안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 중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유력한 대안이 바로 이제 대안교재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과서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역시 대안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쓰이는 좋은 대안교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정말 더 많은 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교재로 만들려면은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대안교재 개발하는데 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교육감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현장 교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역사학계도 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사연구에서도 대안교재 만들겠다고 입장 밝히셨죠? 네, 저희가 이게 근데 이번에 국정제 결정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대응 차원은 아닙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죠. 근현대사 교과서에서의 이념성의 논쟁, 그 다음에 뉴라이트 쪽에서의 대안교과서, 그 다음에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점을 비판하고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안적인 것으로서 사실의 근거, 사실을 너무 왜곡해서 지금 막 선전을 하고 언론에 내니까 국민들이 역사가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닌 역사 연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에 근거한 두툼한 어떠한 그 교재를 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 나온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작업의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지금 이번에 국정화 결정이 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거를 박차를 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역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를 우리가 다하는 게 아니겠는가 해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긴 눈으로 우리가 사학사라고 하거든요. 역사 쭉 볼 때 이 국정화 문제가 역사학계 발전에 큰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 연구자들이 사실 교과서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논문 쓰기 바쁘지 교과서가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떻게 쓰는지 거의 뭐 제대로 다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이번 계기를 해갖고 우리가 교과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겠고 좋은 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다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갖고 각자가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자기가 해야 할 하나의 역사학자로서 이거 임무로까지 생각하게 됐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학계는 큰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국정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 한 겁니까? 그렇죠. 좋은 일 한 거죠. 의도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있는 거죠. 뭔가 각성의 효과가 충분했다. 확실한 것은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판정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각성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정진우 의원님과 이 위원님의 견해 차이가 듣고 보니까 크게 차이 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내외 병행 투쟁론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어쨌거나 미리미리 꼼꼼히 공들여서 준비해서 퀄리티 면이나 모든 면에서 국정화 교과서를 압도할 수 있도록 대한교재가 그런가 하면 또 지금은 단계별로 싸워나가는 전선에서 투쟁 목표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지식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교과서 관련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사회 원로분들의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일반인, 학생, 시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청소년들 길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교과서로. 그래서 정말 자기들의 최대 약점이 친일과 독재 전력이잖아요. 그것까지 바꿔가지고 정말 영구적으로 집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공감합니다. 좀 다양한 교과서여야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애들이 좀 볼 수 있을 텐데 하나의 교과서와 하나의 의견으로만 공부를 하면 그게 약간 사상적으로든지 아이들한테 좀 주입되는 게 편향된 시각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국정교과서가 한 시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 자식이 그렇게 편향된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분명히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초등학생이건 성인들이건 그리고 이른바 역사학계 전문가들 또는 학자들 또 원로급 활동가들 일반 시민들 들어보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생각하는 건 같다는 뜻인데 방금 동영상 VCR 보시고 혹시 말씀 주시고 싶은 거 있다면 지금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이제 국정화로 바뀌게 됐냐 그거에 대한 시민들이 이제 친일 독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 문제가 이제 2013년이 이제 교학사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2014년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검정돼서 국빈대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때 뉴욕 타임즈가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거론했는데 하나는 아베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과서를 지금 우경화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왜 그럼 두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을까? 뉴욕타임즈가 그걸 진단하기를 아베는 그 외교부가 그 전범 아닙니까? 전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이 친일 경력과 독재 경력이 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똑같이 역사를 좀 이렇게 세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설을 쓴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가 하는 거는 바로 자기 과거 역사를 한번 비틀어 갖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시민들이 다 정확하게 뭐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 민주화 역량이 이렇게 성숙됐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 청와대에서는 그 NYT 사설에 대해서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 청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는 막 발칵 뒤집혔죠. 아,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발칵 뒤집히고 외무부 차관까지 나와갖고 NYT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국내 그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써갖고 NYT에는 사과해야 된다. 아하. 그렇게까지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던데 그건 이제 호도형했죠, 그러니까. 근데 요 며칠 전에 미국도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NYT는 오바마와의 뭐 정상회담 이런 거보다는 한국에서의 교과서 국정화 그거를 훨씬 비중 있게 크게 보도하고 그 뒤에 조그맣게 한편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어디 다니고 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교과서 문제를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어찌 본다면 너무 소모적으로 작은 범위 내에서 몰아가는 게 참으로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한국이 OECD 국가에 들어가 있고 뭐 G20에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에 한국을 보는 눈은 예전에 1970년대 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그 NYT의 그런 사설이 나오는 거지. 좀 그걸 좀 읽고서는 한국 정부들 외국에서 말하는 건 되게 겁내하거든요. 한국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들어도 외국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제발 그런 걸 제대로 보는 좀 생각을 좀 가졌으면은 뭐 거기에 그것에라도 힘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그 의지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좀 겁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정 의원님과 이 의원님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은 6개월, 대선은 한 1년 반 정도가 더 남았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결국은 이념전쟁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은 과연 이 이념전쟁에 복무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지 청와대가 워낙 세게 밀어붙이니까 그냥 눈치는 봐야겠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건지 참 궁금하고요. 우선 두 가지를. 오늘 고시의 당사자였던 교육부 차관 김재춘 차관이 경질이 됐어요. 옛날에 썼던 논문 때문일까 혹시? 그런데 저도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양반이 영남대 교수 시절에 쓴 논문에 의하면은 교과서 국정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선택하는 교과서 발행 제도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지금 정부 여당이 이게 이념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은 저는 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국민들은 이걸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민주와 반민주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화 또는 전체주의의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주특기 딱 이야기하라고 하면 색깔론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 전가의 보도처럼 정말 뭐 이 농담 삼아서 조자량에 헝칼 쓰듯이 이념 논쟁 불러일으킨다, 색깔론 뒤집어 씌운다 그러는데 처음에 갖고 나온 게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색깔론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재미있는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나왔던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필진의 61%가 진보 성향 교사 교수다. 그랬는데 2015년 10월 8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국사교과서 현대사 필진 36명 중 31명이 좌파 성향. 조금 올해 한 번만 좀 더 들어봐 주시겠어요? 숫자만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기사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제목도 똑같네요. 제목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 색깔론에다가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게 같이 결합을 시킨 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교육 문제를 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론 플러스 교육, 그것도 가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까이 있는 교과서, 이걸 결합시켜가지고 이념 논쟁화를 시도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민들은 이걸 이념적 대립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만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일 뿐이고 정부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국민의 이 갈등 요소들을 이념성을 결합시켜서 이제는
국정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갈라치기를 해놨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오직 우리 이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이죠. 네. 엊그제입니다. 국무총리께서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 아니냐 그랬더니 저는 한교안 국무총리가 이렇게 국회에 출석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꾸했던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부가 어떻게 저작권을 갖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정도로 저는 국정교과서라는 취지가 무엇인지,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료들이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증거다. 그것이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청와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청와대는 아까 한상권 교수님 말씀처럼 세탁해야 할 그 무엇, 그게 그렇습니다. 필요한 대통령의 확실한 지시에 의해서 영혼 없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준식 위원님께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겉으로는 국정화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하기 싫었다는 게 지금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고요. 오늘부터 뭐 말을 슬쩍 하나 빼준대요. 이미 자기는 뭐 자유발행제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요거 오래 안 갔으면 좋겠다. 오래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이미 공천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이른바 정책 결정권자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게 이념 문제가 아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념 문제를 끌어들여서 쓴 데 지나지 않는다. 이념으로 포장한 정치적 야욕이다.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게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열린 범국민 대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들고 나온 손피켓에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이 자료 화면이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외운 대로 그냥 얘기하자면요. 두 개를 그 학생이 준비를 해왔는데 중학생. 중학생인데 하나는 저희는 자편향당 역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도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보더라도 이 역사교과서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미 판명이 났다는 겁니다. 정진우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상식 대 비상식이 문제고 민주주의 대 독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념 문제로 역사교과서를 바라보려는 이 박근혜 정부의 시도 자체가 저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아주 뭐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항의했을 때 황 총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역사학자들 만나봐도 이건 아니더라. 그런데 권력을 진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진 쪽에서? 이게 황 총리께서 의원들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분도 많이 담대해지셨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한 교수님. 지금 뭐 색깔론이 언제까지 계속돼 왔죠. 그렇지만 이제 새누리당이 계속 이겨온 이유는 정치권끼리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뭐 일종의 EJ처럼 그렇죠. 국민들이 뭐 그놈이 그놈인데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색깔론을 같이 쓰더라도 양상이 좀 다른 게 학계와 지금 정치계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계 전체를 지금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계 전체를 그렇게 색깔론으로 몰아간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학문과 권력이 싸우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자기네들 논리가 없으니까 학자들은 정치한 논리와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죠. 지적하는 것마다 다 틀린 거고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옛날 자기 정치 동료들한테 썼던 것처럼 그런 낡은 이제 색깔론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뭐 거의 뭐 100점 100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을 뭐 그렇게 다 매도하는 것도 우선 잘못했을 뿐더러 이미 그것이 시비가 국민들한테 볼 때 아까 중학생부터 시작해갖고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색깔론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역사를 볼 때도 학문과 권력이 싸웠을 때 권력이 학문을 이긴 적이 없거든요. 뭐 진시황부터 시작해갖고 그 얼마나 큰 분석양위까지 했지만 몇 년 후에 그냥 유교가
그 사회 지배 이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잠깐은 이기지 않았습니까? 잠깐은 이겼겠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잠깐 이긴 게 지금 더 짧아졌죠, 기간이.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다 지금 이념 전쟁, 이 프레임은 결코 먹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구동성의 일치를 보이셨는데 제가 반론을 하나 좀 반론을 펼 사람이 출연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런 악역을 해야 됩니다. 몇몇 여론조사, 갤럽이나 미디어 리서치, 한길 리서치 이런 데 보면 의외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해요.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물론 이것은 또 어떤 국면에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수치의 변동성은 늘 있습니다만 어느 측이나 보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있는 것만 보려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대개 반대가 42에서 46 왔다 갔다 하고 찬성도 43에서 47 왔다 갔다 해요. 통계학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그것은 의미 없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거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은 해석을 말아야 한다라는 건데 물론 수도권에서는 지역적 편차를 보이긴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이겨야 한다라는 심정적 발언이 강하셔서 이 프레임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혹시 보시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9월 달에 초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한테 좀 열심히 좀 이 문제를 갖고 싸우라고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의 태도는 이건 자신 없다고 여론조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이게 국정화 찬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갖고 상당히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내려간다고 자기 역전이 안 된다고 해서 아주 자신 없어 했어요. 사실 그러고 한 달 동안 싸움이 정치권에서 싸운 건 하나도 거의 없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학계나 이런 데서 한 건데. 그렇죠. 지금 이걸 계기로 해갖고 어쨌든 뭐 여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하강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게 주요의가 국정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이제 꺾이는 시초지만 이게 낙폭이 시작되면 저는 더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국정화로 인한 후폭풍을 좀 저쪽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학자들이 참여하고 또 이제 시민운동이 확산될수록 여론이 이쪽으로 좀 도르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 다 같으십니까? 저는 그런 지점은 하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정교과서 제도는요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국가라고 하는 기본적 신뢰가 국민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국가가 지니는 일종의 어떤 신뢰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시면서 공개적인 석상이건 아니건 간에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배우는 역사와 경상도에서 배우는 역사가 달라서야 되겠느냐. 또 지역 감정까지 이제 섞습니까?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세계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사는 그럼 유엔의 주도하에 하나의 세계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사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도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통솔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교과서에 기술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점이어서 바로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들이 왜곡되거나 혹은 지금 정확하게 아직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이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식 민문연 위원님께서는 어떤 견해신지? 그 첫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첫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이제 교육부에서 의뢰해가지고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그때는 상당히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았던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국정화를 밀고 나가는 상당히 유력한 이제 근거로 쓰였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나중에 이제 문항을 분석한 걸 보면은 이게 국정교과서라고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단일교과서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이 지문 구성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얼마든지 이제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팽팽하게 나오는데 네. 이게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의 이제 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대는 거의 국정화의 내용을 알고 반대를 하는 거고요. 예. 찬성의 경우는 국정화의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단일에 홀렸든지 올바른에 홀렸든지 통합에 홀렸든지 예. 지금 홀려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 그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비춰 봤을 때 네.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사람들이 점점 깨달을 것이고 결국은 여론은 아마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념적 지형에서 항상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이 교과서 문제는 조금 다르게 네. 결국 정부 여당의 편가르기 시도는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내분의 전문가께서 이구동성으로 일치하는 것에 큰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그 지금 학계가 그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게 총 2,700 어제까지요. 네. 2,729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찬성하는 학자가 102명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 입장평이 2,627명.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은 4%대 96%입니다. 이렇게 학계가 하나의 입장으로 확실히 학문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나로 확실히 모여진 경우는 사실 아마 해방 이후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학계가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정당성을 갖게 되거든요. 국민들은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할 때, 그럼 그것이 이제 확산되고 더 퍼질 때에 저는 여론이 훨씬 더 급격히 호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분가량 네 분의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과서 문제는 신이념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좌와 우의 진영 간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그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후면 총선입니다. 결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책으로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것 역시 정치의 영역으로 환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